시가총액만 7조 원이 넘게 증발한 주가 폭락 사태. 대규모 주가 조작 정황이 포착되며 금융당국과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매도 세력 연루 가능성과 대주주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8개 종목이 하한가를 치면서 무려 네. 7조 원이 넘게 증발한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검찰과 금융당국이 함께 합동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태 개요와 현재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24일이었습니다. 특정 종목 8개, 그중에서 특별하게 한 4종목 정도가 크게 빠지는 현상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하한가를 맞이했었죠. 그래서 이제는 증권가에서 이게 왜 갑자기 특정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빠지는 거야라고 했을 때 의심을 했던 것이 이제 외국계 증권에서 좀 나왔었거든요. SG증권 외국계 증권에서 이제 매도 물량이 폭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의심을 했던 게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할 때 CFD 이 파생 상품에서 사실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이제는 그저까지만 이제는 추측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차액 거래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제 마진콜 사태, 한번 추가 증거금을 내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추가 금액을 못 내놓으니까 반대 매매에 당해서 더더욱 이제는 더 꼬이게 되는 상황. 여기까지만 사실 이제는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슈가 더 확대가 된 게 연예인 임창정 씨가 여기에 연루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까지 나선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종목과 관련된 대주주들에 대한 이거를 알고 있었냐 몰랐냐 이것까지 이제 조사가 들어간 상태고, 그다음에 공매도 세력도 사실 여기에 만약에 있었느냐 이런 것도 지금 이제는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우리나라의 이 증권 시장, 그러니까 자본 시장에 저는 민낯을 잘 보여줬다. 그리고 이 사태만뿐만 아니라 분명히 비슷한 일들도 분명히 벌어지고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대상이 된 종목들 무려 3년 동안이나 상승을 했고 이 그래프 모양이 다 비슷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미리 사태를 인지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계속 들기도 하고 또 작년부터 이미 시장에서 작전설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인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이게 통정거래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주가 조작 사태의 어떤 사례는 뭐냐면 설을 풀어요. 예를 들어서 호재가 있대더라, 뭐가 있대더라 하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립니다. 그러다가 탁 하고 나오거든요. 이런 게 보통의 이제 주가 조작, 작전 세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통정 거래를 통해서 말 그대로 그냥 주어진 각본대로 이제는 움직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해진 시간에 사고 팔고, 그래서 자전거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자전거래를 통해서 계속 조금씩 주가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정상거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스템상에서 이게 잡히지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까지 이제 폭탄이 커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금융당국이 좀 알아채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시장 내에서 전문가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사전 경고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예방하지 못했던 건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봤을 때 오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이게 왜 오르는 거야?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은 이게 왜 오르는 거야 했는데 뚜렷한 호재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뚜렷한 어떤 이유가 없었는데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는 통정거래라든지 주가 조작에 대한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사실 알아채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증권사 보고서에도 사실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이게 주요 이슈로는 안 나왔지만은 몇몇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과대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한마디로 고평가돼 있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낸 적은 있었고요. 물론 주요 이슈로는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흘러갔었죠. 이게 묻혔던 이슈인데 일단은 증권사에서도 경고의 목소리가 났었고 오버슈팅된, 그러니까 과열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목소리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이게 주요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묻혔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뼈아픈 실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큰 문제 아무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일 것 같은데 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산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앵커님 말씀하셨잖아요. 7조가 빠졌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물론 거기에 관련된 어떤 투자자
투자자도 있겠지만은 선량한 개인 투자자도 분명히 돈이 있을 겁니다. 실제 뭐 서울가스 종목을 봤는데 이게 17일 같은 경우는 한 49만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4월 21일에는 한 46만 원 정도 했던 이제 가격이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그런데 이게 24일 날 이제 폭탄이 터지죠. 이때만 해도 14만 원 빠지면서 32만 원 선이 되고요. 계속 그날부터 월요일부터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하한가 최대가 30%인데 예. 뭐 30%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니까 뭐 28일 같은 경우에는 한 12만 원 정도. 그래서 그 전주, 그 전날 장 금요일 같은 경우에 11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49만 원 하던 것이 11만 원 돼버렸으니 거의 5분의 1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1,000만 원 넣었다라고 본다 그러면 200만 원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개인 투자자, 선량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뭐 재산상의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산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 종목이 뭐 멈춘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뭐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뭐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만약에 금융당국이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개입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면 좀 끝물에 들어갔던 개인 투자자들 피해 줄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금융당국이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로 가냐면 금융당국이 뭘 했었더라면 뭐 금융당국이 빨리 조치를 했었더라면 뭐 피해자가 안 생겼다라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4월 초에 이제 제보를 받았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분명히 내사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사건이 터지기 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했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가 그 사이에 이제 터져버린 건데요. 이제 피해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산상의 이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난 피해자다라고 보는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는 않죠. 이제 사인 간의 거래에서 만약에 뭐 통정 거래를 했던 뭐 라임 대표, 라 대표라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과 아니면은 그 특정 세력과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 이 뭐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해자라고 보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 뒤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피해자지 정말로 뭐 언론에서 계속 나오는 분들의 어떤 피해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융당국이 책임이 져서 나중에 이럴 수도 있어요. 또 금융당국이 늦게 했으니까 뭐 금융당국이 늦게 처리했으니까 우린 피해자니까 우리 피해 금액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책임이 있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전혀 동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뭐 지금 순서상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금융당국이 물론 그건 뼈아픈 실책은 있습니다. 내사에 들어갔던 분들 수사하고 있던 내용이 어느 정도 흘러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뼈아프겠지만 금융당국은 내사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조사도 했고 빠르게 좀 움직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끝물에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를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CFD, 차액 결제 거래인데 상당히 생소한데 이거 정확히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투자를 합니다. 뭐 어렵게 설명드리지 필요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제 한 종목이 6만 원짜리인 거예요. 이게 내가 만약에 만주에 들어갑니다. 그럼 6억 원이 필요합니다. 6억 원이 필요한데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빌려서 이제는 들어가겠죠. 이제 보통 이제 CFD라고 해서 내가 이게 증거금을 내놓습니다. 이게 증거금이 한 40% 정도 돼요. 그래서 내가 증거금 40% 내면 2.5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6억 원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고 본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제는 40%만 됩니다. 그 64, 24, 2억 4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3억 6천만 원은 증권사에서 빌려줍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 내가 빌려서 주식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익이 난다. 그럼 그만큼의 내가 이익을 얻는 거고 2.5배 레버리지니까. 근데 만약에 손해를 본다 그러면 그만큼 증거금을 더 넣어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근데 내가 만약에 이제 증권사에서 추가 증거금 내놔라.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일정 금액 되면 추가 증거금을 넣어놔야 되거든요. 계좌에. 이걸 우리가 보통 마진콜 사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진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추가 증거금을 계좌에 못 넣어놔요. 그러면은 증권사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기 위해서 강제 청산을 들어갑니다. 이게 반대 매매라고 보통 얘기하죠. 반대 매매에 들어가서 강제 청산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는 걷잡을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계속 하한가치거든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가 이런 마지코 사태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한가가 나왔던 부분이고 이런 상태가 봤을 때 이게 중심이 되는 게 이게 차액 결제 거래에서 CFD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가 굉장히 위험한 거래이고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래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만서만 할 수 있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이야기만 들어봐도 상당히 고위험 투자 상품인 것 같은데 이 몇 년 사이에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는
좀 일각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고위험 상품이잖아요. 예.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문 어. 투자자가 이제 해야 되는데 이 투자자가 하잖아요. 그러면 국내 증권사에서 이거 물량을 받아주죠. 근데 국내 증권사도 외국계 증권회사에 이게 넘깁니다. 그러니까 예. 위탁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가 투자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처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SG 증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봤더니 외국계 투자가 매도를 던지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 이게 투명하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증권사들이 이 CFD에 대해서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인하해 주죠. 이게 굉장히 어떤 2.5배 레버리지 될 수 있으니까 고수익 상품이다. 그러니까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갖고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도 열심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갖게 되고 무엇보다 또 자산가들에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야 이거 굉장히 좋아. 이거 예. 고위험 상품인데 일단은 투자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는 자산가들 우리가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려진 거죠. 입소문이 나면서. 그러니까 이 상품이 많이 팔렸고 그만큼 요번에 이제 사태가 터지면서 각 증권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이 8개 종목에 대해서는 CFD를 지금 멈춘 상태인데 물론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고위험 상품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안 띄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사태로 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 사태가 통정 거래를 통한 조직적인 주가 조작 가능성에 무리가 네. 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정 거래는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시간대,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이 정도에서 사, 이 정도에서 팔어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주가를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 봤을 때 이 통정 거래가 가능했던 게 유통 주식 수가 이제는 작은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주식을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좋은 요건이 이제 마련된 거죠. 유통 수가 작다 보니까 조금만 통정 거래를 해도 사실 이게 계속적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번 사태에 이제 불거졌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통정 거래가 이번 사태만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봐도요. 주식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른 종목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8개 종목만 눈에 띈 거지 분명히 다른 어떤 작전 세력들이라든지 다른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팀들이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자본시장의 민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드러났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관련된 인물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터 지분을 대량 매도한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익래 회장 측 우연의 일치다, 우연한 상황이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좀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기 전에 이틀 전에 먼저 이제 팔았습니다. 근데 판 이유는 공식적인 입장이 이거예요. 뭐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사실 지분을 이제 매각을 한 거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정당한 거래였다. 사실 지금 보면은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검찰에서 의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많은 섹터에서 의심하고 있는 게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주가 조작이라는 게 사실 우리 증권사에서 보면은 대주주의 무기인이 없으면 사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 조작 세력과 합체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암묵적 동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검찰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이제는 매도 물량이 나올 걸 알고 미리 팔았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대주주 물량이 그 전에 한 600억 어치가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또 같이 들어가는 게 이제 공매도 세력이 같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주가가 빠져야지만 이익을 보는 세력이 공매도 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이 불법적인 공매도가 들어오지 않았느냐도 여기서 이제는 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태에 또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수 임창정 씨, 박혜경 씨, 또 이중명 전 아난티그룹 회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본인들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개인적 의견이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저 개인적 의견을 봤을 때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말 피해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량한 정말로 모르고 들어가셨던 분들이 주가 조작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정말 피해자고 지금 나오는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한 거는 그 주가 조작 세력에게만 피해자지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절대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투자한 금액이 뭐 임창재 씨 같은 경우는 뭐 30억 원 투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투자한 금액이 주가 조작에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이걸 알고 그러면 공범이 되는 거고요. 예. 몰랐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 계좌를 맡기고 내 핸드폰, 내 명료된 핸드폰도 맡기고 내 대신에 투자를 하게끔 이름을 했기 때문에 심지어 어느 종목에 들어갔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지 이거를 누구한테 미룰 수 있고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미필적 인식이 있었느냐. 내가 투자했던 금액이 주가 조작에 쓰여지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공범이 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이 종목 중에 일부가 급락하다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28일이었죠. 급등하면서 또 거래가 마감이 됐어요. 네. 삼천리의 경우에 전거래일보다 거의 23%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20%나 급등하는 이유 왜 그런 겁니까? 욕심이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욕심이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매도 물량이 많이 빠졌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게 하한가 따라잡기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한가가 계속 나왔으니까 4번을 나왔으니까 한 번쯤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막연한 이제는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따라붙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 못했다의 어떤 표현보다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리스크는 본인이 고신하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져라. 예. 분명히 이런 얘기도 나중에 분명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본인이 투자한 거에 대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금요일 날 장을 보면서 이 종목들이 막 20% 특히 이제 서울가스 같은 경우는 13%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야, 개인들의 욕심이 참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뭐 서울가스 종목만 본다 그러면 하한가 30% 계속 쳤다 그랬잖아요. 이 사흘간 동안 4일 동안 영업일 4일 동안 쳤는데 그중에 3번을 개인들은 샀습니다. 예.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개인들은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의 그 욕심이 여기에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하고 싶다. 한마디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현 상황에선 좀 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